안녕하세요. 묘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동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네, 묘사라는 이제 집필 방식인데요. 특히 본문에서 진행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교과서 118페이지입니다. 네, 묘사라는 말, 우리가 평상시에도 사실 쓰고 있는데요. 글쓰기의 방식에서 묘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죠. 어떤 대상이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인 서술을 함으로써 내가 대상으로 받은 느낌이나 인상을 글로 전달하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우리가 묘사해봐 그러면 그 본 모습을 갖다가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이라는 말에 이 묘사도 사실은 더 구체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묘사라는 것은 아주 생소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대상의 특징을 일반화 또는 유형화하여 설명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그려내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읽고 그 대상의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아주 자세하게 마치 그림을 보듯이 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대상을 묘사할 때는 정확해야 되고 생생하게 재현해야 한다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읽는다라는 것은 글이 쓰여져 있고 그 글을 우리가 읽어서 어떻게 하죠? 네, 이해를 하죠. 근데 신기하게도 머릿속에 그 그림이 펼쳐지잖아요. 그래서 이 묘사를 아주 잘했다라는 것은 내 머릿속에 그 이미지가 아주 생생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교과서에 그림이 나와 있지는 않고, 네, 우리 글이 나와 있을 거예요. 글. 교과서를 같이 보시면서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예문 1이라고 하는 것이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이 그림 완당 김정희의 세안도는 남종 문인화의 한 타이프, 곧 몸에 깊이 젖은 문기라는 심의와 필선의 묘미를 살려 화면을 고도로 추상화한 것으로 자연미적인 요소를 사상하고 소위 문화미적인 것의 극치인 추상화에 접근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문 1은 여러분 이거는 묘사한 게 아니고 뭐예요? 이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이 설명에 해당이 되는데요. 예문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문 2를 보시는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교과서 18페이지에 사실은 글이 쓰여 있는데 그 글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풍경이 있을 건데 사실은 이 묘사의 사례에 해당하는 그림을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뭔가 그림이 먹으로만 그렸기 때문에 뭔가 풍성한 느낌은 사실 들지 않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서 글을 읽으셔도 되고요. 그림은 나중에 보시고 글을 먼저 읽어도 되는데요. 제가 일단 보여드렸으니까 이미지를 보시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문 2입니다. 중턱이 부러진 노송의 정정은 금음달의 광채 그대로이다. 앙상하게 드리워진 한 가지는 아직 예전의 창창을 과하고도 남는 기세요. 거기에 어울려 그려진 세 구루의 소나무. 안마당에 서 있는 한 구루는 사뭇 강태공처럼 의젓하고 바깥의 두 구루는
주위 환경에 아랑곳 없이 당당하다. 하늘과 땅이 백설로 한 빛이건만 싱싱한 솔잎에는 절조가 드높다. 맞추어 세상을 잊은 토담집 인기척조차 강감한 그 지붕 위에는 눈이 하얗다. 이 모두가 완당의 강직한 삶이요 그의 우뚝한 으름이다. 볼수록 격조 높은 고졸의 울림장이라 사뭇 옷깃을 여미게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이게 최근에 쓰여진 작품이 아니고 오래된 작품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한자어들을 듣기만 해도 무슨 말인지 사실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 그림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아까 설명문과는 다르죠.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은 누가 그렸는지,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는지, 추상화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었다고 한다면 그림이 내가 꼭 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묘사를 한 것이 예문이입니다. 지금 읽어드린 거. 그래서 노송이 나오고요. 노송은 늙은 소나무이고요. 그 다음에 왕상하게 좀 그리워진 느낌이 드는데 그 한 가지에는 아직도 좀 잎사귀가 많이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당에 안에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마당 바깥에 있는 것도 있다. 나무가 세 그루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지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너무 올드하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무가 세 그루 있고 집이 있고 그 집이라는 것이 엄청 화려한 대궐집 이런 양반집의 이미지가 아니라 토담집 그러니까 그냥 흙과 이렇게 단순하게 지어진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소박하고 뭔가 화려하지 않은 그런 풍경이고 그 다음에 눈이 왔다고 했어요. 지붕에 눈이 하얗다. 그리고 인기척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조용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풍경화를 김정희의 새한도라는 그 풍경을 그린 그림에 대해서 묘사를 우리가 교과서를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미지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완벽하게 그 그림을 머릿속에 구현하기는 상당히 좀 지금 이 글을 읽고서는 어렵지만 대략적으로는 사실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묘사라는 것은 내가 마치 그림을 보듯이 그 상대방에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문 1과 2는 당연히 글쓰기 방법이 달랐죠. 예문 1은 뭐였죠, 여러분? 네, 예문 1은 예문 1은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그 설명과 묘사라는 게 어떻게 다른지 당연히 달랐죠. 묘사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 게 묘사인데 예문 1에서는 설명을 해줬고 예문 2에서는 묘사를 해줬는데 그러면 독자가 얻게 되는 게 다르겠죠. 네, 설명 1에서는 이 그림 자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누가 그렸는지 또는 이것은 추상화인지 뭐 인상화인지 어떤 장르인지 그리고 간략하게 뭘 표현하고자 했는지 아니면 스타일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묘사 2에서는 우리가 알게 된 건 뭐죠? 이 진짜 그림 자체에 대한 정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에 대한 그 풍경, 대상에 대한 정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과 묘사를 통해서 독자가 얻게 되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우리 묘사하는 것도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객관적 묘사와 주관적 묘사가 있습니다.
객관적 묘사는 말 그대로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객관적인 묘사이고요. 생김새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주관적인 인상, 느낌, 판단, 해석은 배제해야 돼요. 막 예를 들면 선생님을 봤는데 선생님이 뭐 조그맣고 얼굴에 내천자가 있고 뭐 이런 건 객관적인 정보죠. 저에 대한 정보. 근데 주관적인 인상, 선생님은 좀 착해 보여. 그거는 내가 경험하지 않고 에피소드가 명확하게 있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이는 인상. 그 다음에 내가 느끼기로는 저 선생님은 좀 무서울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런 해석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묘사는 대상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객관적으로 그 상대를 잘 파악할 수가 있겠죠. 네, 또 하나는 주관적인 묘사입니다. 반대이죠. 아까 배제된 거, 인상, 느낌, 판단, 해석을 배제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려는 대상이 불러일으키는 그 느낌, 인상을 기술함으로써 독자가 대상에 대한 실감을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적인 묘사를 하는 것만으로도 실감나는 그 상대방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겠지만 이 대상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정보들, 또 다른 느낌들을 추가해 줌으로써 더 그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들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도 그 사람 어때? 라고 하면 보통 생김새는 뭐 이렇고 이렇고 저렇고 키가 크고 뭐 어깨가 넓고 뭐 이런 거는 정말 객관적인 묘사에 해당이 되지만 그 사람은 되게 뭔가 스마트해 보여 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줘야 정말 그 사람을 제대로 또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이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한번 묘사의 종류를 우리가 확인해 볼 건데요. 여러분, 교과서에 보면 네, 11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을 주고 이 하나는 요크셔 테리어이고요. 하나는 이 그림의 대상을 주고 한번 묘사를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떤 묘사를 할 것 같아요? 네. 보통은 처음에는 객관적 묘사를 하게 돼요. 우리가 인간인지라 보이는 것을 먼저 얘기하잖아요. 정확하게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얘기를 하기가 쉽죠. 그래서 객관적인 묘사를 꼭 먼저 하고 주관적인 묘사를 후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본 것을 묘사하라고 하면 객관적인 정보들을 먼저 얘기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요코테리아의 특징에 대해서 객관적인 묘사를 한번 한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봐도 되게 조그맣고 근데 작다라고 하면 도대체 얼마나 작니? 이것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센치나 이런 것들 몸무게 정도의 정보를 주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교과서 119페이지에 나오는 내용들을 잠시만 보게 되면 본문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본문은 교과서 볼게요. 119페이지. 한번 이 그림을 보지 마시고 원문을 들으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요크셔 테리어의 특징. 원산지는 영국이며 키는 20에서 23cm, 몸무게 0.9에서 1.2kg이다. 많은 테리어 중에서 가장 작아 애완견으로 인기가 높다. 비단실 같은 긴 털이 온몸을 뒤덮고 있어 마치 부인이 옷을 땅에 끌리도록 입고 다니는 것 같이 보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머리는 약간 작고 등은 곧으며 사지는 짧고 꼬리는 잘라준다. 앞발은 곱고 발가락은 동그랗다. 지금 보이지 않지만 발바닥까지 어떻게 생겼는지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바닥은 탄력적이며 발톱은 길다. 그리고 털은 머리 사지에는 짙은 황갈색이고
그 밖의 색은 어두운 감청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청색. 우리가 감청색을 사실 모르죠. 그래서 감청 그러면 왠지 청색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갈색이나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나 1년생 정도의 어린 개의 경우에는 그 독특한 털 빛깔은 나타나지 않고 거무스름하다. 얼굴의 생김새가 귀엽고 맑고 뚜렷한 눈은 표현력이 풍부하여 성질도 영리하고 인내력도 강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거기 두산 세계 대백과에서 나온 내용을 여기에 올려놓은 건데요. 객관적인 묘사는 어떻게 보면은 내 인상이나 느낌은 제외를 시키고 가급적이면 설명에 가까운 객관적 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느낀 게 정답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정보들을 들으면서 이거는 묘사가 맞나?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특히 원산지가 영국이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테리어 중에서 가장 작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제 사실에 가까운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설명으로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객관적 묘사라는 것은 보이는 그대로를 알려주는 거, 생생하게 묘사해 준 것이고요. 거기 플러스 여기에 관련된 어느 정도의 사실도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객관적 묘사는 설명적 묘사라고 또 불리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설명적 묘사, 객관적 묘사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정말 기본적인 정보들만, 객관적인 정보들만 제공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움직임이나 변화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얘는 이 요크셔 테리어의 특징이라는 것을 들었을 때 묘사지만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그림을 딱 보시면 이 사람의 그림은 누구의 그림이냐 하면 이상이라는 시인 이상의 작품입니다. 이상의 작품이 이상이 그린 게 아니라 이상을 그린 그림입니다. 네, 이 그림 자체가 되게 어둡잖아요. 사람도 뭔가 좀 시커멓고 배경도 새카만해요. 그래서 엄청나게 뭔가 산뜻한 느낌이 사실은 들지는 않죠. 네, 교과서 119페이지의 주관적 묘사는 객관적 묘사랑은 다르죠. 그래서 이 사진을 보셔도 뭔가 음침하군 이런 생각이 드셨을 텐데, 이 그림에 대한 그 주인공 이상이라는 사람을 주관적으로 묘사해 놨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거기 박스에 이상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상이란 사람은 평생 빗질을 해본 일이 없는 덥수룩한 머리와 양인같이 창백한 얼굴에 숱한 수염이 창대같이 뻗치었고 보히미안 넥타이는 안 하고 있는데 사실 겨울에도 흰 구두를 신고 언뜻 보아 활동사진 변사 같은 어투로 말하는 것이 공마단의 요술쟁이 같을 것이고 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 그림이 이 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냥 얼굴만 봤을 때 양인 같은 모습, 그리고 뭔가 창백하고 건강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염이 창대같이 뻗쳤다라고 했지만 사실 여기는 수염이 나긴 했는데 엄청나게 막 많이 자라나 있는 느낌은 사실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그림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통해서 이런 글을 쓸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지만 이 글을 통해서 이 사람의 이미지를 그려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겨울에도 흰 구두를 신고 또 변사 같은 어투로 말을 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요술쟁이 같을 것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느낌이 안 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관적인 묘사가 왠지 대상을 전혀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이미지를 더 강렬하게 우리가 생생하게 느낄 수 있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 이상의 생김새와 말투를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식하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주관적인 묘사를 한다라는 것은 객관적인 정보를 무시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충분히 관찰한 다음에 그래야지만 이 대상에 대해서 자신만이 느낀 감상, 인상들을 더 잘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의 종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묘사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또는 누구를 묘사하고 있는지, 그리고 느낌이 어떤 느낌이었는지를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거예요. 이해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당연히 이상이라는 사람을 묘사한 것이고, 어떤 질서 순서에 따라 묘사하고 있었냐라고 한다면 일단 외모, 외모. 그 다음에 그 얼굴 말고 그 사람의 패션, 그리고 그 사람의 말투, 이런 순서대로 묘사를 하고 있고, 인상은 약간 병약해 보인다 라든지, 그리고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그런 좀 독특한 패션과 독특한 말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묘사의 방법이 이해가 됐고요. 묘사를 할 때 방법을 마지막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묘사의 방법은 묘사라는 대상의 가장 중심적인 인상을 포착해야 됩니다. 이거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고, 이걸 둘 다 건너떠서 상관없이 이 사람을 나타내는 데서 가장 중요한 인상을 포착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인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나타내는 것이 도움이 될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를 소개할 때, 예를 들면 나를 소개할 때 나의 중심적인 이미지, 여러분들이 자신을 묘사할 때 어떤 중심적인 이미지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중심적인 이미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요소들을 묘사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구체화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독창적인 단어와 표현을 나타내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그냥 하얀 얼굴에 라기보다는 창백한 얼굴에 라고 얘기를 하는 게 훨씬 좋을 것 같고요. 네, 수염이 그냥 수염이 났어요 보다 수염이 창대같이 뻗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훨씬 그 사람의 그런 약간 지저분한 그런 수염, 정돈되지 않은 수염의 모습을 더 이미지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묘사를 이제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할 건지, 어떤 구도에서 할 건지, 어떤 순서로 할 건지도 정하시는 게 좋은데, 예를 들면 풍경을 묘사를 할 때에는 내가 정문에서 들어가는, 내가 보이는 시선이 자연스럽게 가는 그런 순서에 맞춰서 묘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의 시점에서 묘사를 할 건지, 아니면은 제3자의 전지적 시점에서 묘사를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정하시고 일관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나쁘다라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요것들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한 순서에 따라 차례대로 기술한다 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묘사의 방법을 이렇게 배웠으니까 이따가 과제란에 마지막에 여러분들이 내시면 되는데요. 대상을 하나 정하시고 엄마로 정하든 아무튼 대상을 정하고 객관적 묘사를 할 건지 주관적 묘사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셔서 짧게 묘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묘사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내용은 서사입니다. 서사. 네, 묘사나 서사나 여러분 다 사자로 끝났잖아요. 이 사자가 뭐냐면 베끼다, 그대로 옮기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묘사는 내가 그림을 본 것처럼 그대로 그린 것처럼 하는 것이 묘사였고요. 서사라는 것은 뭐가 다르냐인데요. 묘사는 교과서 123페이지를 보시면 정지돼 있어요.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움직임을 배제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라면, 서사는 포인트가 뭐냐면 시간의 경과예요. 그러니까 묘사는 움직임이 없어요. 그냥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그 풍경을 내가 보는 거죠. 움직이면서. 근데 서사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전개되는 행동이라든지 사건의 변화를 서술하는 것이 서사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또는 누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야기 형식이고요. 인과관계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영화를 봤는데 서사가 아주 훌륭했어 라든지 어떤 스토리가 서사가 대단해, 뭐 드라마에 서사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사건의 인과관계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사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한번 샘플들을 볼 건데요. 네, 샘플을 보기 전에 잠깐 아까 중요하다고 했던 그 인과관계 서사에 관련된 용어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사실 스토리라는 말도 알고 플롯이라는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용어가 너무 많이 이제 등장을 하기는 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내러티브 서사라는 것에는 스토리와 플롯이 합쳐진 거라고 보통 보시면 돼요. 근데 아까도 서사에서는 뭐가 중요하다? 인과관계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토리라는 거는 그냥 내가 사실을 시간적으로 이야기해도 스토리는 돼요. 근데 그 안에 인과관계가 결여돼 있다 그러면 되게 재미없는 스토리가 됩니다. 예를 들면 오늘 9시부터 10시까지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했어. 그 다음에 학교에 가서 뭐 10시부터 5시까지 수업 들었어. 그 다음에 6시부터 뭐 10시까지 놀았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거는 스토리라기보다는 하나의 스케줄, 일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거는 맞지만 인간관계는 사실 거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서사라는 것은 인과관계가 꼭 포함된 그런 서사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사의 사례인데 사실은 교과서에 나오는 사례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례는 교과서에 있는 사례 말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얘기가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교과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PPT가 지금 자료가 없으니까 교과서 124페이지를 보시면 돼요. 네, 서사의 3요소, 이거는 시험에 나옵니다. 서사의 3요소는 교과서 124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서사라는 게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사건, 그죠? 그리고 사건이 있는데 아까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시간의 경과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간이 또 필요해요. 서사에는 시간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사건이 있고 시간만 있고 의미는 없어도 되느냐? 아닙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 뭐를 전달하고 싶은 건지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서사의 3요소, 이거 사건, 시간,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하나에 대한 요소를 우리가 교과서 124페이지와 125페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거거든요.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24페이지 사건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당연히 그러면 여기에는 사건만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에요. 예, 샘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없는 그였으나 네 집에 잠이라도 자러 가면 그 집 주인은 두말 없이 다른 방으로 피하고 이부자리를 준비하여 주고 하였다. 그러면 그는 이튿날 해가 낮이 되도록 실컷 잔 뒤에 마치 제 집에서 일어나듯 늦이리 일어나서 조반을 청하여 먹고는 한마디에 사례도 없이 나가버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김동인의 붉은 산이라는 작품인데 되게 아나무인인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이 정도로 해줄 정도로 무서운 사람이 등장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여기 설명해 보시면 이코라는 사람인데요. 이코라는 사람의 별명이 사기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아주 두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의 등장인물에 대한 어떤 행위, 이것들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해서 보시면 어떤 트집을 잡아서 싸움을 하면 칼부림을 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벌이는 일들, 이 사람이 벌인 일이 사건이 되겠고요. 이 사람이 등장한 중심 인물이면서 사건을 저지르는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사건이라는 게 이제 등장을 했고, 당연히 두 번째 시간 같은 경우도 이 안에 보시면 이 사람이 행위를 해 나가는 그 과정 중에 당연히 시간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밤에 돌아다니지를 못하는 그 이야기가 나온다든지, 그리고 어느 집에 들어가서 일을 저지른다든지,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저녁이었는데 그 다음날 낮이 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시간이 당연히 거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사건과 시간과 의미가 분리되는 거는 아니에요. 이게 다 들어있는 게 이제 서사이기 때문에 1번의 사건이라는 것에 꼭 사건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은 교과서 125페이지의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 네, 이 서사에는 당연히 사건하고 거기에 시간의 변화, 시간의 흐름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결국에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의미가 뭐냐라는 건데, 잠시만. 네.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미는 125페이지인데요. 125페이지 지금 보이시나요? 네, 내용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사실 사건과 시간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 중에서 여기서 당연히 사건과 시간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글이 나타내는 것에 무슨 의미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지를 읽어보면서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자 달려라 일시에 70명이 우르르 공장문을 열고 뛰어 들어갔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태에 놀란 경비는 급한 김에 문을 다시 잠그려고 달려가다 앞으로 꼬꾸러지고 말았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덩치 크고 힘센 재욱이가 슬쩍 뒤로 돌아가 경비를 꼼짝 못하게 잡고 있는 동안 70명은 무사히 현장의 중심 구역을 점거하는 데 성공했다. 앞에만 읽어도 이게 뭔가 어떤 작업장에 지금 우르르 다시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퇴근 시간을 기다리며 억지로 졸음을 참고 있던 작업자들은 졸지에 뛰어들어온 우리를 보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믿을 수 없는 모양이었다. 희미한 형광등 불빛 아래에 자욱기 떠다니는 손먼지와 힘차게 돌아가는 기계 소리는 우리가 없는 동안에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숱한 손먼지를 먹고 겨울에도 땀을 흘려가며 그래도 열심히 살겠다고
발버둥 치던 우리의 정든 일터가 아닌가. 어젯밤에 떨리던 마음은 어디 가고 막상 일터에 다시 돌아서고 보니 우리의 마음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다. 여기서 한 발자국도 물러설 수 없다는 생각만이 꽉 차오르는 것이다. 예, 작품이 석정남, 공장의 불빛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스토리가 부당해고를 당한 여성 노동자들이 자신의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작업장에 기습한 사건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당연히 들어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당연히 거기에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죠. 파악이 돼야겠죠. 네, 그만큼 이분들이 하는 이 행위들이 물론 불법으로 하는 거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의 정말 그 자신의 그 생존의 터전을 찾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함, 강한 의지 같은 것들을 여기서는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이렇듯 우리들이 읽은 이 글에서 당연히 사건이 있고요. 시간이 있고요. 당연히 이 글이 얘기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건, 시간,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서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묘사와 서사는 이해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학술 리포트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할 건데, 이 학술 리포트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에 사실은 나오는데, 여러분들 리포트 많이 쓰시기 때문에 이거를 영상으로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봅시다. 학술 리포트는 사실은 형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기본적일 것 같지만은, 교수님이 정한 틀과 형식이 있으면 사실은 그것을 따르시면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아무런 형식을 얘기하지 않았어,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학술 리포트 형식을 따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일반적인 리포트 형식과 작성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논문이라고 돼 있으니까 되게 엄청나게 무서워, 뭔가 대단한 거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렇지 않고요. 리포트의 형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리포트 같은 경우 어떤 구성 요소가 있느냐인데, 당연히 여러분 리포트에는 제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제 이 수업을 듣고 나서 묘사라는 이제 과제를 드렸는데, 과제가 뭐뭐에 대한 묘사 이거야. 그러면은 그 제목을 쓰시는 거예요. 엄마에 대한 묘사 이렇게 제목을 달아 놓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목차. 근데 이제 묘사를 길게 할 게 아니고 사실 간단한 거기 때문에 이 목차를 굳이 해야 되나 이렇게 짧은 글인 경우에 당연히 목차를 할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어떤 경제라든지 어떤 역사에 대해서라든지 이런 리포트를 써야 돼. 그러면은 고려의 성립가 배경이라든지 고려의 왕의 계보라든지 고려의 문화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양한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서 리포트를 만든다고 한다면, 이 구성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목차가 있어야 돼요. 그 목차가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서론, 본론, 결론으로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요. 보통 이제 서론은 도입이잖아요. 도입. 우리가 배운 대로 내가 여기서 고려에 대해서 고려의 역사적인 그런 배경과 성립 배경과 고려 문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룰 건지, 고려의 역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룰 건지를 서론에서 쓰시고, 그 다음에 본론에서 해당 주장 내용들을 쓰시고 결론을 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주제든지 상관없이 거의 이게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제목을 써야 되고, 두 번째 목차, 내가 어떤 내용을 구성했는지, 그 다음에 그 내용들을 서론, 본론, 결론에 맞게 또 구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하나씩 한번 볼게요. 네, 우리 교과서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들 좀 뒤로 가는데요. 아주 뒤에 153페이지를 보면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53페이지. 네, 우리 교과서 153페이지에 고전 시각 강독 과제라는 게 이 사람이 학술 리포트를 썼어요. 제목이 뭐냐면 선덕왕 직위 3사에 나타난 선덕여왕의 신성성이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목차가 되어 있죠. 서론, 역사 속의 선덕여왕, 3번 이야기에 나타난 선덕여왕, 4번 신성성의 정체. 그러니까 2, 3, 4가 뭐가 되나요? 네, 2, 3, 4는 당연히 이게 뭐가 되니? 네, 본론이 됩니다. 그리고 결론, 그 다음에 참고문헌. 네, 목차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서론 2, 3, 4 그리고 결론 쓰고 참고문헌인데 실제로 쓸 때는 당연히 이 목차를 먼저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또 1번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1번 제목이라는 게 번호가 아니라 제목을 먼저 쓰고 거기 샘플처럼 그 다음에 목차를 그 다음에 쓰고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목차 다 써놓고 나중에 다시 1번부터 서론을 쓰셔야 돼요. 레포트에서. 네, 그래서 요렇게 이게 번호라기보다는 레포트에서 제목과 목차를 먼저 표시해 놓고 본론 진짜 본격적으로 서론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학술 리포트 제목, 여러분들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실 때도 제목을 안 쓰시거든요. 그리고 딸랑 자기 학번하고 이름만 써놓고 과제를 제출을 하시고 내용을 1도 안 써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일을 쓸 때에도 당연히 제목을 쓰셔야 되고 제목과 함께 본인이 나한테 어떤 것으로 인해서 무슨 이유로 메일을 보내는지 간단하게라도 뭐 누구누구 교수님께 무슨 학술 리포트 보냅니다. 제출합니다. 누구누구 드림 하고서 보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거 1도 없이 내용 전혀 없고 제목에다가도 자기 학번과 이름만 그냥 써놓고 제출 끝 이렇게 하시는데요. 상당히 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분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학술 리포트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배우시지만 제목이 항상 메일에도 들어가야 되고 당연히 용건이 간단하게라도 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이 목차를 이제 봤는데 목차 다음에 서론, 본론, 결론을 이제 구체적으로 쓰는 거잖아요. 네, 153페이지에 선덕여왕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이 사람은 어떻게 도입을 했느냐, 건국신화와 시조신화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서요. 네, 역사시대에 이 이름을 남긴 왕들이 이제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누구? 선덕여왕 얘기를 이제 들어갈 건데, 신라시대에 삼국통일을 전후해서 통일에 관여했던 주역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대한 신격화의 과정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누구? 나는 여기서 선덕여왕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론에서는 결국에는 뭐 하는 거예요? 네, 우리 배웠잖아요. 서론에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하거나 어떤 대상으로 삼을 건지 어떤 주제를 다룰 건지 글의 전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건지 내가 이걸 긍정적으로 바라볼 건지 부정적으로 바라볼 건지 그 다음에 어떤 논의의 필요성이 있는지 이 글을 쓰는 의의에 대해서 서론에서 일단 언급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이전에 배웠기 때문에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술 리포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종류든 서론, 본론, 결론에 들어가는 거는 거의 동일합니다. 이제 어떤 내용을 쓰느냐가 달라지는 거겠죠. 네, 그 다음에 본론은 자기의 주장을 쓰는 거예요. 어떤 논의를 한다거나 개념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이 우리 있었잖아요. 뭐예요? 네, 설명의 방법이
글쓰기의 방법으로 소개가 되어 있었는데 본론에 들어가는 글쓰기 방식입니다. 그리고 어떤 자료들을 제시하거나 분석하는 일들이 이 본론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내 주장의 뭐예요? 근거예요. 뒷받침하는 자료, 근거가 되는 것들을 본론에다가 제시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론은 내용 요약을 하고 정리를 하는 것이고요. 참고 문헌을 쓰는 것이 마지막에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글쓰기의 윤리에서 꼭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배웁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제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이 인용, 참고 문헌을 제대로 안 써서 내가 쓴 것인 것처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수업 시간에 레포트를 내야 될 때는 참고 문헌을 잘 표시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신이 쓴 건지 아니면 다른 사람의 글을 가지고 온 건지 헷갈릴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명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학술 리포트의 형식과 작성법은 이걸로 끝이 났는데요. 여러분들이 리포트도 많이 쓰시지만 또 대신에 잠시만. 이 리포트 쓰는 것도 많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선덕여왕의 이 샘플들 기본적으로 잘 기억을 하셔서 일단은 리포트를 작성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 오늘 마지막으로 할 거는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지켜야 할 점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리포트라는 것은 이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 쓰는 거잖아요. 근데 글로 쓰는 게 훨씬 더 이 수업에서는 당연히 이제 중요한 활동이기는 하는데, 글을 쓴 걸 가지고 발표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되게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경험을 하시거든요. 그때 지켜야 할 점들을 조금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준비를 잘해야 되고요. 리허설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용 다 만들어 놨는데 막상 발표를 할 때,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떨려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해야 되는구나. 리허설을 안 하면 당연히 더 버벅되겠죠. 그 다음에 시간을 잘 지켜줘야 돼요. 만약에 20분 안에 끝내야 되면 20분, 10분 안에 끝내야 되면 10분, 시간을 잘 지켜줘야 되고요. 단정한 용모와 복장. 프레젠테이션 하는데 슬리퍼 신고 간다, 뭐 추리닝 입고 간다, 사실 이런 거는 사실 별로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용도에 맞게 또 장소에 맞게 이런 옷을 입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거나 하면 자신감이 없고 애매모호하게 말을 한다고 하면은 당연히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의 주장이 잘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화법, 발표에 맞는 화법, 뭐뭐 했거든요, 이런 게 아니라 뭐뭐 했습니다. 이렇게 이 장소에 맞는 화법을 구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목소리와 동작, 목소리가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동작이 너무 산만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시선을 똑바로, 원고를 읽고 있으면 안 되고요. 원고를 보지 않고 사람들을 보면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술 리포트의 형식을 기본적으로 파악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프레젠테이션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과제는 대상을 정해서 풍경이나 사람을 묘사하는 게 과제입니다. 우리가 묘사와 서사를 배웠는데요. 서사는 쓰려면 내용이 좀 많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객관적인 묘사와 주관적인 묘사 두 가지의 유형이 있었잖아요. 네, 대상을 하나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객관적인 묘사를 할 건지 주관적인 묘사를 할 건지 둘 중에 하나만 택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수업이 6월 2일부터 동영상이 송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마감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성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수정을 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 여기에다가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꼭 과제를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한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영상 강의는 당연히 6월 2일부터 6월 8일까지 지키셔서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야 출석이 인정이 되고요. 과제는 그 대신에 조금 더 연장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업 오기 전까지 날짜를 좀 연장을 해드리기는 하니까 강의는 꼭 반드시 6월 8일 날까지 들으시고 과제는 좀 며칠 더 연장을 하는 걸로 그 주에 일요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 날짜는 조금 변경이 되는데요. 15일이 아니고 또 대신에 8일까지 맞네요. 8일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